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의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mp3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모쪼록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1강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출제 순위 1위 조선 후기의 수치 제도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갑니다. 자, 조선 후기의 수치 제도. 자, 출제 순위가 1위네요. 매년 나왔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 자, 조선 후기의 수치 제도는요,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죠. 영정법, 균형법, 대동법. 그렇죠? 네. 먼저 영정법부터 볼까요? 자, 영정법은 영원히 정했다, 영원히 고정시켰다, 이렇게 말에 힌트가 있네요. 자, 배경은요, 전쟁 뒤, 임진왜란이겠죠. 전쟁 뒤에 농경지가 줄어들고 토지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조세 징수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토지 조사 사업, 양전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더군다나 세종 때 만들어진 그 연분구등법 아시죠? 풍흉에 따라 조세를 거두는 연분구등법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만들어진 게 영정법이에요. 자, 인조 13년 1635년에 영정법을 시행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풍흉에 관계없이입니다. 토지 1결당 미곡, 쌀, 사도로 고정해서 징수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에 그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모든 공부의 기초는 개념이죠. 그래서 항상 개념을 꼭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정법은 이전의 연분구등법에 비해서는 조세 비율이 이전보다는 완화되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연분구등법은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까지 이렇게 다르게 책정했는데 이제는 그냥 4두만 내라. 고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느낌상이라도 줄어든 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수수료, 운송비, 보충비 등 각종 비용이 첨가되어서 부담을 근본적으로는 줄여주지 못했다. 이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영정법의 특징은요, 전세가 정액화했다. 정액이란 말은 액수가 정해졌다. 고정됐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균형법이죠. 균형법은 역을 균등히 한다는 거죠. 역을 균등히 한다. 그럼 역은 뭐죠? 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역과 분역이 있어요. 둘 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크게 볼 때는요. 요역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거죠. 궁궐을 짓거나, 성곽을 짓거나, 이런 할 때, 의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군역은 군대 가는 거죠. 군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법은요, 군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배경은요, 16세기에 들어와서 대립제, 반군수포 등이 성행합니다. 대립이라는 것은 대신 간다. 그러니까 대신 가는 거예요. 군역을 대신 만든 거고, 반군수포는 군포를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이런 일이 흔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중종 때 1541년에 군적 수포제를 실시합니다. 군적 수포제. 그래서 군포를 납부하면은 군역을 면제시키는 것을 합법화했다. 그래서 몇 필이냐면 1년에 2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중앙군으로서 5군형이 만들어지죠. 5군형. 이 5군형 설치로 인해서 모병제, 그러니까 의무병이 아니라 모병제가 제도화되고 수포군이 증가했다. 수포란 것은, 수포군은 군포를 받는
군포를 받고 군역을 담당하는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이죠. 국가로부터 월급 받았다. 군포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래도 이 군포 액수가 많았고 더군다나 군역 부담자도 줄어든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군대가 잘 돼야지, 군역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국방력이 튼튼해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국방이나 이런 군사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양역 변통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호포론, 결포론, 구존론, 간필론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어느 걸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영조 때, 영조 26년, 그러니까 1750년에 균역법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자, 1년에 군포를 몇 필? 예, 1필입니다. 1필을 납부했다.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군포 징수액이 줄어들었죠. 2필에서 1필이니까.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그 재정 보완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결작세를 거뒀고, 결작세는요, 지주에게 토지 1걸당 쌀 2두를 거뒀다. 2두. 또 상류촌 자제에게는 선무분관포라 해서 군포를 1필 징수. 여기서 선무분관은요, 뭐 특별한 이제 벼슬은 벼슬인데 명예직이죠. 그래서 명예직을 준다는 그런 그 대가로 군포를 1필 받았다. 또 그 밖에 어장세, 선박세, 염세 등을 균역청에서 징수했다. 결과는요, 일단은 농민의 군포 부담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원래 결작이라는 것은 지주가 납부하는 건데 이것을 지주가 농민에게 정가했다는 거.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군적이 문란해지면서 군포 부담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황구천정, 백골징포, 족징, 인징 등 군역의 폐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군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이런 겁니다.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는 더 심해지죠. 자, 세 번째, 대동법. 가장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배경. 방납의 폐단으로 인해서 농민층의 부담이 늘어났다. 방납이라는 것은 납부를 막았다는 거죠. 즉, 곡물 납부를 막아서 이것을 대신 방납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방납업자는 그 농민에게 그 곡물가의 많게는 100배까지 이게 거뒀다는 거예요. 따라서 농민의 부담은 더 커지죠. 더군다나 이 공납이라는 것은요, 조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거였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러자 유성룡과 이이라는 사람이 뭐 조식도 그렇고 대공수미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공수미법, 곡물 대신 수미, 쌀을 내자. 근데 이것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공수미법은 나중에 대동법으로 연결됩니다. 자, 내용은요, 이원희, 한백겸의 건의에 따라 강해군 때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다. 내용은요, 자, 토지 면적에 따라 쌀, 그러니까 1결당 쌀 12두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징수 기준, 납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원래 공납이라는 것은요, 호구마다, 집집마다 가호 기준으로 곡물을 현물로 내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 토지 결수에 따라 납부하게 됐어요. 또 쌀을 납부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3배, 무명, 동전으로도 징수할 수 있었다. 자, 과정은요, 경기도에서 시작돼가지고요, 경기도에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로 실시되었고요. 이렇게 실시되는 게 1708년이에요. 황해도까지가. 딱 100년 걸렸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당연히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 대동법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겠어요? 그렇죠.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기 때문에 지주에게는 불리하고 농민에게는 다소 유리했죠. 그래서 지주와 방납업자들이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100년이 걸렸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전국이라면 왜 평안도나 상병도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평안도하고 상병도는 대동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변방지역이죠. 그래서 항상 거기 항상 비상 상태가 많기 때문에 또 국경지대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에서 자체 충당했다. 그래서 대동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유지역이라고 그러죠. 인유지역. 결과 상품 화폐가 경제가 촉진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대동법 실시로 공인이 등장해요. 이 공인은 특허 상인인데요. 이들은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그런 상인이에요. 정부로부터 공물가를 받고 이것을 민간 수공업자한테 맡겨서 이것을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이에요. 특허 상인이죠. 그래서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 경제, 시장 경제가 촉진될 수 있었다. 또 토지가 없는 농민의 부담도 어느 정도는 경감됐다. 그렇죠.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니까. 그리고요, 공납의 전세화를 초래했다. 그렇죠. 원래 공납이란 것은 현물로 내는 거잖아요.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토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전세가 됐다. 전세. 그러니까 말이 공납이지 사실은 전세가 가깝죠. 한계점이 있다. 1걸당 12두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만만치 않죠. 1걸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농민에게는 어느 정도는 부담을 줬다. 그리고 유치미가 감소하고 상납미가 증가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 공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공, 별공, 진상이 있어요. 근데 이 상공은 매년 내는 거고 별공은 수시로. 진상은 이제 왕실에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상공이 바뀐 게 대동법이고요.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요. 따라서 별공과 진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이 사라지지 않았다. 농민의 부담이 사라질 수 없었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이 공납을 모두 현물로 내는 것이 없어졌다. 대동법의 실시로 공납의 현물 납부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별공과 진상이 있잖아요. 이건 아직도 현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2010년도 지방직 문제 풀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니까 조선 후기겠죠. 자, 1번. 풍형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열당 미국 4도로 고정시켰다. 이건 영정법이죠. 맞습니다. 2번. 군포를 연간 1필로 줄이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국 2두의 결정을 부담시켰다. 이게 바로 균형법이죠. 맞습니다. 3번. 공납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곡물 대신 미국, 면포, 화폐를 받았다. 이건 대동법이죠. 맞네요. 그럼 답은 4번이네. 자연스럽게.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추적권을 지급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제도가 뭐죠? 네, 직전법이죠. 세조 때 실시한 직전법. 따라서 답이 4번이 이거는 조선 전기죠. 조선 초기.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2011년도 국가직 문제 풀게요. 다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것. 각도의 곡물은 이제 미포로 상납한다. 미포. 미포가 뭐예요? 쌀과 포, 삼배죠. 공인으로 삼은 사람에게
그 가격, 곡물가죠. 넉넉히 계산해주어 관청 수요에 미리 준비하게 한다. 그러나 본래 정해진 곡물 그대로를 상납하는 이는 제때 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본래 정해진 곡물 그대로. 뭡니까? 별공 진상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대동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곡물을 각종 현물 대신 쌀, 배, 동전으로 징수했다. 맞죠? 2번 각 고을에서 가호를 기준으로 곡물을 부과했다. 아닙니다. 가호가 아니라 이제 가호 기준에서 토지 면적의 기준으로 바뀌었죠.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뀌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입니다. 3번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은 곡물 부담이 경감되었다. 그렇죠.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좀 유리했죠. 4번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출제 순위 2위. 조선 후기의 국학운동. 해볼게요. 자, 국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것이죠. 우리 학문, 우리 문화, 그래서 우리 역사, 지리, 국어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했던 학풍입니다. 조선 후기죠. 자, 먼저 역사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17세기 역사서. 자, 오은의 동사찬요가 있습니다. 동사찬요. 1609년. 유교 문화의 전통을 자랑하여 애국심을 고취했다. 자, 동사찬요는요, 일단은 성리학적인 명문론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근데 성리학적 명문론이 강했던 16세기의 역사서가 두 개 있죠.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의 기자실기, 박상의 동국사약. 이 두 책은요, 16세기 살인파들이 팽창한 역사서고요. 성리학적 명문론, 그리고 기자중심, 그리고 소중화의식, 이런 게 강했던 역사서고요. 이 동사찬여도 그 연결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인이었던 홍요가 기전체를 조술한 휘찬려사. 려사는 고려죠, 고려. 고려사를 정리했다. 1639년이네요. 기자, 마한, 신라를 전통국가로 표현했다. 기자 조선을 강조했다. 고려사를 재정리했다. 또 북벌운동을 지지했다. 그리고 남인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와 분당정치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 부분도 2009년도에 국가직 문제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려사제강. 서인 유계가 고려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1667년. 특징은요, 고려가 북반민족의 항전한 것과 재상정치를 강조했다. 서인의 입장에서 북벌운동을 지지했다. 그렇죠? 또 존주 북벌, 주나라를 존중하고 청을 정벌하자. 삼국사기야 고려사를 불신했고요. 기자조선을 정통으로 인식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어요. 자, 조선후기의 역사서 중에 동사책이 두 개 있죠. 허목의 동사가 있고요. 이종휘의 동사가 있어요. 근데 허목의 동사는요, 그 사가 일사자고요. 이종휘의 동사는 사가 역사사자예요. 그 차이점, 그 구별을 참 잘하시기 바랍니다. 허목이 쓴 기전체 사서죠. 특징은요, 당군부터 삼국까지를 저술했다. 발해를 고구려 개성국가로 이해했다. 또 북벌과 붕당정치를 비판했다. 아까 희찬여사나 여사제강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두 책은 북벌을 지지했잖아요. 근데 허목의 동사는요, 북벌을 비판했어요. 비판. 그 다음에 홍여화가 쓴 동국통감제강, 줄여서 동사제강. 이것은 동국통감을요, 주자의 강모법에 따라 편년체로 고쳐 쓴 거다. 1672년이죠. 동국통감은 성종 때 만들어진 통사죠. 자, 특징은요, 기자 마한 신라를 정통으로 인식했다. 기자 마한 신라를 정통으로 인식했다. 이거는 홍여화의 시찬여사와
비슷하네요. 나머지 국가는 평가절하했다. 3조선을 부정하고 한백겸의 삼한서를 수용했다. 당군조선을 국사에서 삭제했다. 그러네요. 고구려는 변방국으로 인식하여 철저한 반도 중심 사관이었고 당연히 어느 나라 중심이겠어요? 신라 중심 역사인식이 표현되었다. 자, 18세기 역사서 동사회강 윤중의 제자였던 임상덕이 저술했어요. 삼국 이전의 역사는 근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기로 기록했다. 공민왕 23년, 그러니까 1374년 이후에는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 삭제했고요. 통일신라와 고려는 유교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정통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삼국은 무통으로 인식했다. 또 정치와 외교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했다. 또 유계의 려사제강을 비판적으로 보완했다. 기자 문화를 존중하면서도요, 기자 동네설에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4만 고구려 옥주의 위치와 지명을 실증적으로 고증했습니다. 이 동사해강의 의의는요, 나중에 이조휘와 안정복의 고증사학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고증사학에 영향을 주었던 역사서가 동사회강. 그 다음 이익입니다. 자, 이익은요, 특별한 역사서는 없어요. 그래서 없으나 그의 저서 성호사설에는 그의 역사관이 보입니다. 그의 역사관은요, 실증적이고 비판적,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역사의 원동력을요, 크게 세 개로 봤어요. 시세, 행불행, 시비. 시세는요, 물리력과 형세. 행불행은 우연과 필연, 운명, 이런 거. 시비는 옳고 그름, 도덕이죠. 근데 여기서도 그는 역사의 원동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을 시세라고 했어요. 시세. 떼시자에다가 세력할 때 세예요. 시세를 강조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삼한전통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기자, 마한, 삼국으로 이렇게 연결시켰고, 특히 중화중심, 중화주의, 중국 중심 역사관에서 탈피했다. 그의 이런 사상은 나중에 이제 실학자의 역사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사강목,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동사강목은 이익이 제자였던 안정복이 강목법을 가미한 편년치 역사서입니다. 1778년 경조 때네요. 안정복이죠. 안영복은 아닙니다. 안영복은 누구죠? 안영복 누굽니까? 네. 어민이죠. 그러니까 숙종 때 17세기 후반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아주 그 가치가 있는 일을 했죠. 독도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이죠. 안영복.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일본 막부에게 인정받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징은요, 당군 기자바한 삼국, 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삼한전통론을 제시했고, 근데 더 신라를 더 강조했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했다. 그러면서도 유교적인 명분주의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족의 주체성, 정통성을 표현했다. 의인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연구한 고증사학의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고증사학의 선구적인 역사서다.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 성리학적 명분과 실증적인 연구를 완성시켰다. 근데 한계점은 발해를 외기로 처리하여 본국사에서 삭제했다. 또 민족의 생활권을요, 반도 이남으로 한정시킴으로써 한국사의 남북 분열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신라 중심이었으니까. 그 다음 유득공의 발해고 1784년 종조 때네요. 기전체 역사서입니다. 특징은요,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했다. 그러면서 남북국 시대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해를 우리 역사다. 근데 이 사람이 한탄하죠. 대신은 우리 역사인데 왜 고려 왕조 때는 이 발해에 관한 역사가 어서서가 없느냐. 이건 참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쓴 거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발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반도 중심 역사관에서 탈피했다. 그 만주, 우리 역사의식을 만주까지 확대했다. 자, 19세기 역사서 동사가 있어요. 이종의 동사입니다. 기전체 역사서 1803년에 편찬됐습니다. 특징은요, 고구려는 당군과 기자를 동시에 계승했다. 주자학적인 역사 해석을 비판하고 양명하고 수용했다. 단군, 기자, 사만, 위만은 봉기로 구성했다. 단군, 기자, 마한, 고구려의 사만 전통론을 제시하고 단군, 부여, 고구려를 연결시켰다. 고구려는 단군의 혈통, 세력과 기자 문화를 동시에 계승한 나라고 이것은 호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자조선 이동서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이 동사는요, 고구려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한계점도 있어요. 위작이었던 기시보를 비판 없이 무조건 참고했다. 학문성보다는 관념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 이게 한계점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연려실 기술. 소론 이긍익이 기사 본멸체로 저술한 책입니다. 연려실 기술. 1806년. 구성은요, 속집과 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집은 소론의 당론서로서 제대로 정리는 안 됐어요. 별집은 백가사전식으로 정리했다. 분류사. 특징은요, 야사 400여 종을 수집했고 소중어식을 비판, 동이족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양명학적인 역사인식도 보입니다. 이 책은요, 나중에 조선강문회에서 총 34권으로 간행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1911년에 조선강문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동역사. 한치윤과 조카였던 한진서가 저술한 책입니다. 1823년입니다. 특징은 발해사를 세기로 다루어 신라사와 동등하게 취급했다. 일본을 비롯한 500여 종의 외국 자료를 인용했다. 기전체 형식이지만은 세가보다는 지, 고를 강조했다. 열전이 없어요. 기자조선의 이동서를 제시했고요. 고조선도 기록했다. 조선인의 활동 모델을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한계점, 중국 문헌을 존중하고 일본 자료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던 겁니다. 자, 해동역사,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이 세 역사서의 공통점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 책 모두 우리 역사인식을 저 만주까지 넓혔다. 즉, 한반도, 반도 중심 역사관에서 탈피했다. 그것이 이 세 역사서의 공통점이에요. 자, 역사 서술 방식에 따른 사례, 기전체가 있습니다. 기전체는요, 인물 중심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고려사, 편년체는 시기별이죠, 시기별. 그래서 연대기별,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고려사, 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칠록, 통감, 전료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요, 전료라는 말이 있으면 대체로 편년체입니다. 기사 본말은요, 그 사건의 본말, 원인과 과정, 결과를 쓴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연려실 기술. 강목체는요, 강과 목이 있어. 그래서 다분히 정통적인 강의, 성리학적인 정통성. 그래서 여사 제강이 대표적이다. 자, 지리 연구 볼까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다. 백리척이고요. 김정호의 대동요지도,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기호로 표현했다. 심리마다 거리를 표시, 휴대하기 편하다. 그리고 대량 인쇄가 가능했다. 거의 이 지도는 우리나라 지리학의 최고봉이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문헌고증에 의한 역사 연구를 했고요. 이중환의 택리지, 각 지역의 산수, 인심, 생리, 지리 등을 서술한 인문지리지죠. 인문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아방이란 말은 뭐예요? 아방.
이거는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의 강력, 그러니까 땅을 고찰한 거예요. 땅, 영토, 영역. 이 책에는요, 백제의 첫 도읍지가 서울이라는 점 등 고대사의 강력을 고증했다. 의학 부분에서는요, 허준의 동미보감, 뭐 잘 아시죠? 선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해서 1596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광해군 2년, 1610년에 완성된 거의 뭐 동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의학서죠. 우리 전통 의학을 집대성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약간 이 도교적인 면도 강해요. 그죠? 그리고 이 동의보감은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죠. 정약용의 마가해통, 서양의 종두법을 소개했다. 이재마의 동의 수세보원, 사람의 체질을 다루는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게 체질에 따라 다루는 사상의학을 주장했다. 사상, 4개의 상, 모양이죠. 방약합편, 고종 때 황필수가 저술했고 산수유와 당귀 등 오리약주를 소개했다. 자, 언어 및 기타 한글연구소, 최석정의 경세정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업문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한글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어요. 뭐 산스크리트 설, 산스크리트는 인도어죠. 몽골 문자설, 바른 기간설 등 여러 학설이 나왔다. 이유봉의 고금성님, 우리의 방언과 산스크리트어, 몽골어 등 해외 언어를 정리했다. 그 다음 규장전운, 1794년 규장각에서 이서구와 이동구가 편찬한 한자 의문서다. 사성에 따라 글자를 나눠 설명했다. 김정희의 금석 과한록, 이것은 북한산 비와 항초령 비 등 지능과 순수비를 소개했고요. 특히 이 북한산 비가 지능왕 순수비인 것을 고증한 책입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자산어보, 흑산도에서 유배했죠. 이 사람 유배당했죠. 그래서 흑산도에서 어류를 연구한 책이고요. 신석의 농가집성, 1655년 변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자, 어서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2007년도 국가지 문제 풀어볼게요. 역사 서술의 형식과 대표적인 사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것도 물어보네요. 되게 쉽죠, 이런 건요. 1번 강목체 고려사 아니죠. 고려사는 기전체죠. 기전체. 고려사 전료는 편년체고. 2번 편년체 삼국사기 아니죠. 삼국사기는 기전체. 3번 기전체 동국통감. 동국통감은 편년체입니다. 4번 기사 본말체 연려실 기술. 답이 4번이네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09년도 국가직. 다음에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는 발해라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부여씨는 뭐예요? 백제입니다. 고씨는 고구려, 김씨는 신라. 그죠? 네. 참외씨는 수박씨는 네, 그냥 참외 수박이죠. 네. 네, 썰렁하네요. 당연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하는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유득공의 발해고죠. 이건 정조 때 편찬했다고 그랬죠? 18세기 후반. 자, 1번 양명학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16세기 전반, 즉 중종 때입니다. 2번 성리학 수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고려 후기죠. 3번 서울 출신을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했다. 이게 답이네요. 정조는요. 아무리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이렇게 뽑았어요.
잘 중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규장과 검서관. 그래서 유득공, 뭐 박재가, 이덕문 이런 사람들을 다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이 사람 다 서울 출신이에요. 그들을 검서관을 두 명이서 중히 여겼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우리 역세 통사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됐다. 이미 그 전에 조선 전기 때 그 성종 때 동국통과 만들죠. 이미 그 전에 벌써 확립되었죠. 답은 3번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때 이해가 되셨나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예,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올해히스토리.com 클릭 9 now.